전 설거지 담당 아니에요. 며느리 수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죠. 아들 재훈이는 눈을 깜빡이며 아내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저 대접받으러 왔어요. 손님으로요. 수연이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저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날만큼 정신이 멍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이라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온 사람이. 손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고 싶다면 진짜 손님처럼 대접해드리겠다고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전 설거지 담당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을 때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건 며느리의 그 한마디였죠. 저는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식탁 위엔 아직 반찬 몇 가지가 남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 아들 재훈이가 먼저 되물었습니다. 제 말 그대로예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수연이는 침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며느리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선언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설거지가 뭐가 문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 역할이 아니에요. 손님이니까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며느리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집에 왔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웃었죠.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신을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연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재훈이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훈이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똑바로 봤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말순의 손이 음식물통 쪽으로 향합니다. 경첩 나사 위에 하얀 매니큐어로 작은 점을 콕 찍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재훈 씨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뭐가 그렇지만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지만 저는 그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손님이라는 단어만 맴돌았거든요. 저는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것도 봤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봤죠. 하지만 가족이 손님이 되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훈 씨, 설거지는 재훈 씨가 해요. 그리고는 거실로 가버렸죠. 남은 건 식탁과 그릇들, 그리고 우리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재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수술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허리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런 걸 드러낼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손님이라면 저는 뭘까요? 주인? 아니면 그저 설거지하는 사람?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제 생각을 덮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채널을 돌리고 있는 소리였죠. 저는 그릇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었지만 그날은 손으로 씻고 싶었어요. 뭔가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릇이 아니라 제 마음을요. 하지만 그날의 그 한마디는 물소리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거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희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있거든요. 재훈이가 몇 년 전에 사줬던 기계입니다. 그릇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씻어주니까 힘든 일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날 며느리의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혔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도 그 질문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마라. 며칠째 그 꼴이야. 남편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때문이지? 글쎄긴. 뻔히 보이는데.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남편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수나 알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아, 재훈이 아빠. 그래도 뭐, 예의는 지켜야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의는 지켜야지.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걸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이 함께 치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죠. 손님이든 가족이든 함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함께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물론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은 예외예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자리를 뜨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딸 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올케가. 그래, 들었구나. 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죠. 엄마 마음 상하셨죠? 상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상처받았는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그저 허탈한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명절 때 갈게요. 도울게요. 너는 내 시댁도 가야지. 괜찮아요. 조율할게요. 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잘 챙겨주거든요. 명절 때마다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돕고 음식도 같이 만들죠.
물론 제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 진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를까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과 시켜도 안 하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들 하죠. 개인의 권리, 평등,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다른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함께 먹고 혼자 뜨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재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수연이 일로요. 됐다. 내가 뭘? 제가 중간은 무슨?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재훈이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지만 품위는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 품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면 감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이고 싶다면 진짜 손님답게 대하겠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재훈이네가 올 때마다 외식을 하게 됐죠. 재훈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밖에서 먹어요. 편하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설거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외식으로 피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편했거든요.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치울 필요도 없고 그저 앉아서 먹고 나오면 됐으니까요. 며느리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레스토랑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고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고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며느리는 정말 손님이고 싶었구나.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외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곳도 가보고 그런 건 좋았죠. 하지만 집에서 먹는 밥의 그 느낌은 없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고 반찬 하나 더 먹어보라고 권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재훈이가 접시를 권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도 드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접시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권하지도 나누지도 않았죠. 그냥 자기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외식은 안전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었거든요. 음식은 식당에서 만들고 그릇은 식당에서 치우고 우리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 거리를 둔 거였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재훈이네가 올 때마다 외식을 했고 집에는 함께 밥을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도 그랬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바로 외식을 했죠. 집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던 풍경은 사라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올게요. 재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외식하자. 네, 어디 갈까요? 너희가 정해라.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밖에서 먹을 거니까요. 그게 편했어요. 아니, 편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밥 먹은 게 언제야? 저는 달력을 봤어요. 재훈이네와 마지막으로 집밥을 먹은 게 2달도 더 전이었습니다. 글쎄, 집밥이 그립네.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리웠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미 손님이 돼버렸고, 저희는 그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을 바꿔버렸는 걸요. 진이가 가끔 왔습니다. 진이는 달랐어요. 집에 오면 부엌부터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엄마 뭐 있어요? 하고 물어봤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치웠습니다. 엄마, 재훈이네는 요즘 안 와요? 온다. 외식하러. 아. 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진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요. 외식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저 문제를 덮어둔 것뿐이었죠. 설거지를 안 하니까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들 기회조차 없어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집에서 먹고 싶어요. 저는 놀랐죠.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재훈이는 진지했습니다. 수연이도 괜찮대요. 오랜만에 집밥 먹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재훈이가 설득한 걸까? 하지만 어쨌든 다시 집에서 밥을 먹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시켰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할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칼질하는 리듬, 양념 넣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감각. 평소처럼 익숙한 일이었지만 왠지 더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허리는 달랐습니다. 도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욱신거렸거든요. 수술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허리는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만 서 있어도 통증이 왔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이 정도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팠고 다리도 저렸죠. 하지만 그걸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집밥을 먹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괜찮다는 말에 저는 다시 부엌에 섰거든요. 갈비찜이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역시 집밥은 다르죠. 배달 음식이나 외식과는 다른 그 특유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다를까?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엄마 왔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서 와. 우와, 냄새 좋다.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앉아.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재훈이는 부엌 쪽으로 왔죠.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거의 다 됐어. 정말요? 그럼 상 차려요? 재훈이는 착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반찬을 날랐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된장찌개가 놓인 식탁.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이네. 맛있겠다. 엄마,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참 어색했습니다.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가끔 이거 맛있네요 하고 말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죠. 며느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반찬을 짚고 밥을 뜨고 국을 마시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표정, 손놀림, 시선. 며느리는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일까요?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재훈이가 설득한 걸까요? 잘 먹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수저를 놓았습니다. 재훈이도 그릇을 비우고 물을 마셨어요.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도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거실로 갈지 아니면 그릇을 들지. 그 선택이 오늘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로 걸어갔죠. 소파에 앉아서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재훈이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다. 식기세척기 있잖아. 그래도 너는 아빠랑 거실 가 있어.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그릇을 하나씩 헹구고 식기세척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씻어주니까 힘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었으면 함께 치워야 한다는 것, 그 최소한의 예의가 문제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저는 식기세척기 문을 닫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밥은 돌아왔지만 함께하는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재훈이네는 가끔 집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올 때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재훈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계절에 맞는 반찬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면 며느리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릇을 들지도 냅킨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가끔은 화장을 고쳤어요. 수연아, 설거지 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재훈이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재훈이가 대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왔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재훈이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들고 천천히 부엌으로 날랐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지 못하고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했죠.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엄마가 뭘?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며느리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수연아. 네.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그릇 좀 들어줄래? 아. 재훈 씨가 할 거예요. 재훈이는 화장실 갔어. 그럼 나오면 하겠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그냥 내가 하지. 아니야. 기다려봐.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훈이가 화장실에서 나오길. 그리고 재훈이가 나와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문제는 말이라도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마디. 제가 할게요. 라는 의사. 심지어 미안해요. 라는 표현이라도.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어느 날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설거지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식기세척기 있잖아. 그래도 엄마가 매번. 재훈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엄마, 수연이한테 제가. 됐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재훈이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부부 싸움이 될 테고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아들을 시켜서 부부를 갈라놓은 시어머니.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말순아, 그냥 외식하자. 왜 고생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외식하면 편하죠. 갈등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하지만 그게 답일까요? 문제를 피하는 게 해결인가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참자. 조금만 더. 언제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며느리는 바뀌지 않을 거고, 재훈이는 중간에서 눈치만 볼 거고, 저는 계속 참을 거라는 것.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훈이한테요. 재훈 씨, 물 좀. 재훈이가 일어나서 물을 따라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손님인가? 물도 직접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로요. 누가 뭘 하는지, 누가 뭘 하지 않는지. 말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남기기로 했죠. 오말순의 손이 식기세척기 세제통으로 향합니다. 뚜껑과 본체 사이에 얇은 영수증 테이프 조각을 살짝 붙여 미세한 봉인을 만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은 지쳐갔고 저는 더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소용없었고 불 앞에 서면 땀이 줄줄 흘렀으며 등에서 옷이 달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제 옆에 놓아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지만 시원함은 잠깐이었죠. 말순아, 물 마셔. 응, 고마워. 재훈이네가 그날도 왔습니다. 여름이라 시원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열무국수와 오이 무침, 그리고 수박이었어요.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국수 삶고 육수 만들고 오이 썰고 수박 자르는 동안 주방은 사우나처럼 더워서 저는 몇 번이나 이마에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씻고 나와. 네.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는데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틀어라. 남편이 리모컨을 건넸고 며느리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퍼져나갔지만 주방에 서 있는 저한테는 그 바람이 닿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우와, 시원해 보인다. 엄마, 맛있겠어요. 재훈이가 웃으며 말했고 며느리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재훈 씨, 물 좀. 응. 재훈이가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했어요. 아, 얼음 좀. 응. 재훈이가 다시 일어나서 냉동실을 열고 얼음을 꺼내 며느리 컵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부엌이 저렇게 가까운데 왜 직접 하지 않을까?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남편을 계속 시킬까 하고요. 엄마, 국수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더울 텐데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며느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젓가락을 움직이며 먹기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가 그릇을 들려고 일어났고 며느리는 소파로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너는 쉬어. 더우신데. 괜찮아. 재훈이는 미안한 얼굴로 거실로 갔고 며느리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여름인데도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기가 잘 빠졌거든요. 땀이 얼굴로 흘렀고 등도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로 주방은 찜통 같았지만
저는 계속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 수박 좀 더 가져다 줘요. 응. 재훈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고 수박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져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뜨겁고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거실은 에어컨 바람 쐬며 시원하게 수박 먹고 있겠구나 하고요. 말순아, 그만하고 나와. 거의 다 했어. 얼굴 빨개졌어. 쉬어. 곧 끝나.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마지막 그릇까지 다 씻고 식기세척기를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수박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대체 뭐야? 물 한 잔도 직접 안 따라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허리가 더 아팠어요. 여름 더위에 오래 서 있었던 탓이었는데 며느리는 몰랐겠죠. 제가 얼마나 더운 곳에서 음식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설거지를 했는지 말이에요. 아니, 알았다 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음식 만드는 사람이자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됐는데 재훈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할까요? 하고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집에서 명절을 보내면 또 설거지 문제가 생길 게 뻔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러자. 감사합니다, 엄마. 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아빠, 이번 추석에 재훈이네 집에 간대.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겠어? 뭐가? 아니, 그냥.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와의 불편한 공기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재훈이네 집에 가시는 거죠? 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제가 같이 갈까요? 너는 시댁 가야지. 시댁은 아침에 다녀올게요. 점심은 재훈이네 가서 같이 먹을래요. 진이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딸이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저희는 재훈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며느리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했고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아, 음식 준비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했어요.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그리고 과일. 간단하다고 했지만 정성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도우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고
재훈이가 차를 내왔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정리하고 상을 차렸어요. 잠시 후 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이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사위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위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재훈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이 왔구나. 옳게, 내가 도울게. 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남은 음식을 나르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수저를 들었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전은 바삭했고 탕국은 깊은 맛이 났으며 나물도 간이 적당했어요. 수연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옳게, 전 정말 맛있어. 고마워요, 언니. 식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도 적었으며 그저 밥을 먹는데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이 낳으면 명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모두가 사위를 쳐다봤어요. 아이, 진이가 당황하며 남편을 봤습니다. 아, 나중 이야기예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재훈이가 대답했어요. 글쎄, 그때 가서 정하는 거 아닐까? 재훈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셨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알아서 한다던데요. 사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고 사위를 봤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부부가 알아서 할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지.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뭐가 달라?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보낼지, 누구랑 보낼지. 그건 선택이 아니라 예의 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아빠 밥이나 먹어.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예의고 그게 질서야. 그 질서가 왜 며느리만 지켜야 하는 건데요?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진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으며 사위는 어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명절인데.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함께 밥을 먹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모인다는 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치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였는데 그게 깨졌을 때 모임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그냥 외식하자. 왜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모여야 하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러자. 정 모이고 싶으면 호텔 뷔페나 가지 뭐.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명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차들이 줄을 이었고 사람들은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명절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돼버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리가 특히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긴장했던 탓이 더 컸어요. 식사 내내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남편과 며느리의 대화를 신경 쓰고 재훈이의 표정을 살피느라 몸이 경직돼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퍼져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리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약만 먹어서 되겠어? 됐다니까.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고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키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명절 계획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큰 상을 차리는 대신 포장 음식을 주문하거나 간단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을 부치는 대신 사오고 나물을 무치는 대신 마트에서 구입하고 탕을 끓이는 대신 사온 탕을 데우기로 했습니다. 명절 음식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가족에게 전해진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성을 들릴 이유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이는 그날 일이 걱정됐나 봐요. 응, 괜찮아. 올케가 너무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는 것, 자기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 저는 진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 명절엔 제가 음식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너도 바쁜데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가족이 모이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 허리의 통증은 약으로 줄일 수 있었지만 마음의 통증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재훈이네가 다시 우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사온 전, 마트 나물, 포장 탕국. 예전처럼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준비하지 않았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최소한만 움직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평범한 주말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 밥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재훈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앉았고 재훈이는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거의 다 됐어. 정말요? 응. 간단하게 했어. 재훈이는 식탁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수저를 놓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재훈이가 전을 집었으며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그런 것들만 오갔고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오신 거예요? 재훈이가 전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응, 맛있네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맛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온 음식은 편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정성을 들여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보지도 않고 냅킨만 정리하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훈이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아빠랑 있어. 엄마, 제가. 됐다.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고 그릇을 하나씩 헹구기 시작했어요. 사온 음식이라 설거지도 간단했습니다. 기름기가 적었고 그릇 수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식기세척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이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만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고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거실을 바라봤어요.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에 제 자리는 없구나. 함께 먹었으면 함께 치워야 한다는 생각. 그게 너무 오래된 생각인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재훈이도 어쩌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설거지는 음식 만든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자리가 없어서 의자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앉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고, 재훈이만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재훈이가 광고 시간에 물었습니다. 아니, 좀 쉬세요.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보고 있었을 뿐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갈까요? 벌써? 응. 오늘 약속 있잖아. 아, 맞다. 재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버지도 안녕히 계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왔다가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도 없고 교감도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들렀다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바꿔야겠다고.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추석이 다시 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외식하자. 호텔 뷔페 예약할게.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재훈이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엄마, 그냥 집에서 먹어요. 아니다. 외식하는 게 편해. 엄마, 추석인데 집에서 먹고 싶어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져줬어요.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집에서 먹자는데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추석이라고. 추석이면 더 외식해야지.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사온 것 위주로 최소한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추석 당일 재훈이네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사온전, 포장 송편, 마트 나물, 간편탕. 예전 같지 않은 상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추석이니까 했습니다. 차례를 간단히 지내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명절인데도 이야기가 별로 없었고 각자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명절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러게요.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도 모였잖아요, 아버지. 모이긴 모였지. 근데 느낌이 다르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고 저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뭔지 알아?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치우는 거야.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공기를요. 아버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 저는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가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수연아. 아니, 말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재훈이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설거지 담당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말.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수연아, 누가 너보고.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며느리가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 대접받으러 왔어요. 손님으로요. 손님?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 집 손님이에요. 손님이 어딨어, 가족인데. 가족이면 왜 맨날 재훈 씨만 설거지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안 하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 안 해도 되니까요. 뭐? 저는 손님이니까요. 며느리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설거지. 수연아. 재훈이가 황급히 아내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식탁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재훈이 아빠. 손님? 손님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고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이에요. 손님은 초대받아야 오는 거야. 내가 언제 초대받았어? 남편의 말에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식탁 쪽으로 걸어오더니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초대해 주세요. 다음부턴 초대받고 올게요. 뭐? 초대 없으면 안 와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재훈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아내 데리고 나가 있어. 엄마. 나가 있으라고. 재훈이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고 식탁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말순아, 저게 말이 돼? 손님이라니. 재훈이 아빠, 진정해. 진정이 돼? 며느리가 시댁에서 손님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고 저는 남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 했으니까요. 한참 후 재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됐다.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알았으니까 그만해.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그날의 추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남편의 화난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으며 재훈이의 난처한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네. 왜요? 가야 할 것 같아서. 재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제 일 때문에 걱정이 됐겠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수연이한테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아빠, 주말에 재훈이네 집 가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가? 가야 해. 또 싸우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저희는 재훈이네 집으로 갔고 며느리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이가 차를 내왔고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 놓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저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수연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손님이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조용히 해. 며느리한테 묻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손님이에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럼 다음엔 우리가 손님으로 와야겠네. 네.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음 명절엔 너희 집으로. 우리가 손님으로 말이야. 재훈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서 밥 먹고 싶다. 손님으로 초대해 줄 수 있니?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 사진 속에는 음식물통 경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첩 나사 위에 찍혀 있는 하얀 매니큐어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점을 찍은 게 언제인지 아니? 좀 됐어. 그리고 계속 그대로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가 사진을 보더니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음식물 분리수거통 뚜껑이야. 우리 집에 있는 거.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식기세척기 세제통이었어요. 뚜껑과 본체 사이에 붙어 있는 얇은 테이프 조각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봐. 세제통에 붙여둔 거야. 왜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너희가 정말 안 하는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음식물통은 한 번도 안 열렸어. 세제통도 한 번도 안 열렸고 몇 달 동안 설거지를 안 한 거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아, 너는 맞아. 손님이야. 진짜 손님. 아무것도 안 하는 손님. 재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했어요. 내가? 네. 설거지 제가 했어요. 저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식기세척기는 내가 돌렸어? 네. 그럼 세제통은 왜 안 열렸을까? 재훈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아, 너 식기세척기에 세제 안 넣고 돌렸구나. 물로만 씻은 거야. 몇 달 동안.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훈 씨가 했잖아요. 맞아. 재훈이가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너는 뭘 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설거지하는 동안 너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봤지? 재훈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도 너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손님 맞아. 대접만 받는 손님. 어머니.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우리도 손님으로 대접받을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명절 너희 집에서 해. 네. 우리가 손님으로 갈게. 너희가 음식 다 준비하고, 너희가 대접하고, 너희가 치워. 재훈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 그럼 외식하자. 아니,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수연이가 일 나가거든요. 요즘 바빠서.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바빴어.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그래도 했어. 이제 내 차례야. 손님 대접 받을 차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따라 일어났어요. 재훈이 아빠 가자. 응. 재훈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라도. 됐다. 우리 외식할게. 엄마.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초대장 보내라. 진짜 손님처럼 말이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말순아. 속 시원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지만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었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재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어색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재훈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희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똑같아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재훈아, 들어봐. 네, 엄마. 앞으로 명절은 외식하자. 집에서 안 할 거야. 호텔이든 식당이든 밖에서 보자. 재훈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나아. 모두한테. 엄마가 서운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서운함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서운한 게 아니라 편한 거야.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잘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만나거나 좋은 식당을 예약하거나 때로는 각자 집에서 보냈어요. 연락은 계속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줄었고 명절을 함께 보내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진이는 이따금 혼자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시댁에 보내고 혼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부엌에 함께 서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치웠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어느 날 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재훈이네 요즘 어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 진이는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니까요. 가끔 재훈이네가 외식 자리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고 재훈이는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게 지금의 우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억지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가족이고 함께 모여야 가족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각자 편한 방식으로 만나고 각자 편한 만큼 주고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요즘 가족의 모습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예의, 제가 믿던 질서,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도 변해야 했어요. 고집을 꺾고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편합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고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두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손님이 되고 싶었던 며느리는 손님이 됐고 저는 더 이상 그 손님을 억지로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게 저의 답입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부담을 줄이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